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 시간이 월요일 10시 반부터 12시, 수요일 지금 오전 9시부터 10시 반이고요. 그리고 강의실은 원래는 대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비대면으로 전환.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질문 있다 아니면 면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저와 예약을 잡으시고. 네, 텍스트북은 아마 물리화학 원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같은 책을 쓰셨을 텐데 엥겔 라이드의 피지컬 케미스트리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킨스 피지컬 케미스트리에 또 유명한 책인데 이거는 서플리멘터리 텍스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로버트 시어의 퀀텀 메카닉스 액세시블 인트로덕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서플리멘터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레이딩입니다. 그레이딩 어텐던스 퍼센트이고요. 어텐던스는 보통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어텐던스를 체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텐던스를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는 아니겠지만 홍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10개 이제 홍역이 나가고요. 각 홍역당 1.5%가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총에서 15%가 될 거고, 미드텀과 파이널이 각각 40%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적을 조금만 올려달라.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레이딩에 에러가 있지 않는 이상 성적을 바꾸기를 어렵습니다. 그거는 keep in mind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리고 뭐 수업에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끝나고 하셔도 되고 오피스하고 잡아갖고 오셔서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되겠습니다. 물론 물리화학 2, 뭐 양자역학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그 옛날 공부했던 거, 그리고 새로 여러분들한테 티칭을 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이제 날짜들이죠. 휴강인데요. 20일하고 22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강이고요. 그리고 개천절 대체 공휴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서 4번의 휴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휴강에 대한 보강은 나중에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아마도 그냥 제가 LMS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그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식으로 보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양자역학, 그리고 이번 유학 투에서는 도대체 뭘 배웁니까? 파트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실라버스에 적어놨죠. 첫 번째 파트가 양자역학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여러분들이 반응공학에 가면은 좀 필요로 할 리액션 키네틱스하고 키네틱 티어리 오브 가스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대부분의 파트는 파트 1에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 도대체 양자역학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컬 엔지니어인데 왜 굳이 양자역학을 왜 알아야 되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양자역학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궁금해하지는 않았던 뭐 그런 분야죠. 근데 매우 이제 우리가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공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회사를 가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회사를 가던 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는 한두 번씩은 꼭 들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란 일렉트론, 애텀, 몰레큘들의 움직임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분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양자역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법, 뭐 IR 아니면 NMR, XPS 그런 측정법에 기반이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아니면 뭐 머신러닝을 이용한 뭐 어떤 뭐 총회 반응 뭐 모델링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이제는 케미컬 엔지니어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됐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졸업하면은 반도체 회사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물론 화학회사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디스플레이 회사도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 뭐 모스펫이라든지 아니면은 VNAND라든지 메모리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반도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밴드갭이라는 컨셉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절연체 같은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이 밸런스 밴드와 그리고 그 전기를 통하게 하는 컨덕션 밴드의 이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반면에 메탈과 같은 컨덕터들은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약간 겹쳐있기 때문에 전기가 매우 그냥 잘 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반도체라는 것들은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엑시테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반도체다. 밴드갭이 인슐레이터에 비해서 매우 작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질마다 이런 밸런스 밴드 그리고 컨덕션 밴드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 모스펫 같은 걸 만들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스펙 트랜지스터라는 모스펫인데 이런 거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여러분들 큐레드, 퀀텀 LED 같은 거 들어보셨죠? 퀀텀 닷 같은 거 들어보셨죠? 퀀텀 닷도 반도체 물질로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퀀텀 닷은 신기하게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밴드갭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밴드갭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양자역학이랑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는 물론 양자역학 기반이 되는 그런 지식, 그래서 슐링거 이퀘이션을 풀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할 거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서 좀 볼 거고 중간중간에 그런 이비덴트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FM이라는 메저먼트 툴인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오늘 며칠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양자역학은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매우 중요한 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가 이 모든 일렉트론은 웨이브이기도 하고 파티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 이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컨티뉴스한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배율이 아니라 패켓,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패켓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 레벨에서는 IC 파티클도 되고 애텀 같은 경우는 웨이브-라이크 프로퍼티를 같이 지니고 많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더블 슬릿 엑스페리먼트, 그리고 하이드로젠 애텀,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가 있는데 오늘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리고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그리고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뭔가요? 여러분 메탈을 쇳덩어리를 계속 가열을 하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뜨거워지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점점 이제 그 메탈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빛을 내죠. 그렇죠? 이 빛이 근데 왜 나오냐? 그리고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온도가 높은 건 이해하겠는데 왜 이렇게 빛을 낼까요? 이렇게 이제 메탈을 밟았을 때 그리고 태양이 이제 빛을 내는 것은 바로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기 방사 때문인데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실 현상은 예전 맥스웰 시대, 뉴턴 시대 그때부터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오리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우리가 특정한 온도로 닳았을 때, 특정한 에너지를 가해서 그 온도로 닳았을 때 그 물체가 내는 빛을 우리가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한다면 그 스펙트럴 덴시티는 특정한 온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특정한 프리퀀시를 측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스오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8 high 그리고 new 이게 이제 프리퀀시인데 그 빛의 프리퀀시
그리고 스피드 오브 라이트, 그리고 이 물질에 가해지는 에너지에 연관성을 지닌다라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예측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는 이러한 빛의 그 강도, 그리고 이러한 그 에너지, 빛 에너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실험적으로 컨펌을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컨펌을 해보고 싶어하고 이제 실험을 계속 진행했겠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이론하고 실제 옵서베이션 했던 관찰했던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00 켈빈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6000 켈빈까지 데운다. 그리고 그 6000 켈빈에 따라서 나오는 빛을 프리퀀시별로 쭉 측정을 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래시컬 티오리,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티오리를 보면은 거기서는 에너지가 어떤 상수, 물체의 상수라는 것과 온도를 곱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온도와 프리퀀시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험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년 넘게 이런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은 막스웰부터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는 100% 맞는 얘기고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니까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약간 큰일 났다.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가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이 막스 플랑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만약에 이론으로 피팅을 하려면 결국은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K 곱하기 상수가 아니라 이런 N 어떤 상수 두 개 N과 H에 그리고 프리퀀시를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이 N이 1, 2, 3, 4 그러니까 무조건 홀 넘버 컨스턴트만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디스크리트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가설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좀 찾아보니까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이 에너지는 이렇게 패킷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0.5H는 이게 아니라 1H는 2H는 3H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기가 내긴 했지만 정말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 제가 더 얘기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이걸 그 현상을 설명하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탔거든요. 근데 이제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을 위해서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주면서 진짜 아직도 자기는 이게 너무 좀 찝찝하다라는 식으로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준다고 해요. 어쨌건 이 막스 플랑크는 결국 그냥 실험 데이터를 피팅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을 생각을 해냈고요. 결국은 그냥 이건 그냥 컬브 피팅이에요. 그래서 뭐 이론 기반도 없고 무조건 이런 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는 n 곱하기 h 누에서 좀 더 디벨롭을 해서 시킨 게 결국은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EOSC를 그 에너지를 그냥 k 곱하기 템퍼러처가 아니라 이거를 넣어서 우리가 에너지 덴시티, 스펙트럴 덴시티를 다음과 같이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매우 퍼펙팅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점들이 실제 실험한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이 블랙 라인이 막스 플랑크가 예측한 식으로 막스 플랑크가 생각해낸 그 식으로 퍼펙팅을 한 건데 너무 잘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 맞아서 이게 그냥 실제로 맞는 얘기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겠죠. 사실 어떠한 털브를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잘 맞으면 약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도 그때 이게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식을 가지고 이 막스 플랑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식을 가지고 이 막스 플랑크가 이제 도출해낸 그런 컨스턴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플랑크 상수인데요. 이 플랑크 상수는 앞으로 양자역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는
디스크리트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실험이 됐었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뭐 계속 이해를 못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럼 얘를 example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 여기에 그 어떤 온도의 토탈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 이제 로우가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그리고 어떤 특정한 템퍼처에서의 에너지 덴시티이면 토탈 에너지 덴시티는 결국 그 커브 여기 보이시는 이 커브를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보시길 바래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쭉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얻어지는 모든 스텝은 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스텝은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접근을 하면은 결국 얻어지는 게 0.84줄 per 미터 큐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우리가 그 블랙바디의 온도만 알면 결국은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얼마나 많은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플랑크가 생각한 그 식이요. 결국은 아주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스리와 매우 유사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E의 X승은 우리가 프리에 시리즈 여러분들 공학 수학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 시리즈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E의 X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 나타내고 있어요. 플러스 M 그리고 1 플러스 M 플러스 M 제곱을 이 팩토리얼에서 쭉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즉슨 E의 H 누 오버 KT를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로 또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우 낮은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 뉴가 매우 낮다면, 즉 H 뉴 오버 KT가 1보다 훨씬 작다면, 이거는 그냥 1 플러스 H 뉴 오버 KT로 우리가 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막스 플랑크가 생각해낸 이 식에서 이의 누구 오버 KT 승을 1 플러스 H 누구 오버 KT로 이렇게 치환시켜주고 그거를 풀어주면 결국은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으로 예측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서 여기 보시면은 프리퀀시가 엄청 낮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점선이 이제 클래시컬 한번 말씀드렸죠. 이 점선이 이 빨간선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같은 온도에서. 그런데 이제 프리퀀시가 높아질수록 디비에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클래시컬한 그 티오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막스 플랑크가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는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사람들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메탈 그냥 판때기고요. 메탈 판때기고 여기도 이렇게 메탈 판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메탈 판때기에다가 빛을 막 가해주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일렉트론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렉트론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메탈 판때기와 이 빛을 받는 메탈 판때기를 펜으로 연결을 해주면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커런트가 측정이 되고 볼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 메탈 판때기에다 우리가 빛을 막 가해주는데 그 빛을 엄청나게 많이 더 세게 가해줄수록 더 많은 양의 일렉트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클래시컬한 이론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어떤 프리퀀시로 가해주던 그 인텐시티만 높으면 일렉트론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데 이 튀어나온 일렉트론의 이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결국 빛의 인텐시티와 비례할 것이다. 즉 빛의 인텐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험을 해보니까 이 클래시컬 티어리도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실제 엑스페리먼털 리설트를 보면은 넘버 오브 일렉트론들이,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수가 라일 인텐시티에 프로포셔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텐시티와 상관없이 이 키네틱 에너지는 비슷했다는 거예요. 인텐시티,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빛을 쬐어줘도,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얼마나 강하게 빛을 쬐어줘도 그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다 비슷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여러 이제 프리퀀시에서 계속 이제 가해주는데, 특정한 프리퀀시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빛을 엄청나게 강하게 쪼여줘도 일렉트론이 튕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이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나의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리퀀시의 빛을 쬐냐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실험 결과는 결국은 클래시컬한 이론과 전혀 정말 1도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한 번 더 멘붕이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우리의 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냥 이 실험의 결과를 딱 보고, 야, 이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에너지는 이 빛의 프리퀀시와 프로포셔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백그라운드 없이 나온 얘기예요. 빛의 이 엑스페리멘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알려면 결국은 에너지는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쪼여주는 빛의 프리퀀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튕겨 나오는 키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쪼여주는 이 빛의 에너지 마이너스 그 메탈 판때기에서 일렉트론을 떼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플한 식을 가지고 실험 결과와 플로팅을 해주는데, 놀랍게도 요 슬롭,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 식이 실험 결과가 매우 잘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슬롭이 놀랍게도 플랑크 컨스턴트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가지고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논문 3개를 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이고요. 두 번째가 브라우니안 운동, 세 번째가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도를 The Year of the Miracle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상대성 상대성 이론은 뭐 엑스페리멘탈하게 컨펌할 수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가 어려웠던 그런 거라서, 어쨌건 1921년에 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를 가지고 이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어쨌건 아인슈타인도 어, 에너지는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파켓으로, 그리고 빛의 프리퀀시와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리트한 파켓으로 나눠져 있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이 플랑크 컨스턴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시컬한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이론하고 디비에이션 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실험 현상을 처음으로 이제 설명한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설명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실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뭘 실험을 했냐면, 옛날에 여러분 러더포드라고 기억나시죠? 러더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원자는 애텀은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이렇게 일렉트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러더포드가 이런 이제 가설, 이런 모델을 해온 게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메탈 플레이트를 주고요. 메탈 플레이트인데 이게 이제 그 그냥 애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메탈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베이를 이렇게 막 힘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그냥 애텀이 그냥 비어 있는 애라면 이 알파 파티클이 그냥 이렇게 약간의 디비에이션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쭉 들어가거나 하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러셀폴드가 간혹가다 뭘 봤냐면 이 알파 레이가 들어가서 부딪혔는데 어떤 특정한 각도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러셀폴드가 한 얘기가 원자는 분명히 중간에 어떤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주위를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모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델은 사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자,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같은 입자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으면요, 이 빙글 이렇게 돌 때 가속도가 붙겠죠. 엑셀러레이션이 되겠죠. 센트리피탈 엑셀러레이션이 되는데 이 센트리피탈 엑셀러레이션이 이렇게 될 때 어떤 입자가 엑셀러레이션이 될 때는 무조건 레디에이션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입자가 레디에이션을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한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입자가 레디에이션을 방출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 입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결국은 뉴클리어스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일렉트론들이 쭉 계속 돌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론들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레디에이션을 계속 방출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일렉트론들이 안에 있는 어, 뉴클리어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소멸되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모델은 실제 실험 결과가 또 약간 상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잘 실링이 된 튜브 안에다가 특정한 가스를 넣고요. 온도를 막 가열을 해줘요. 온도를 가열해주면 그 안에 있는 가스가 엑스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산해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을 프리즘에다가 갖다 대면은 참 재밌는 게 가스에 따라서 특정한 밴드만 이렇게 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하이드로젠이에요. 이게 하이드로젠이고 이 튜브 안에 하이드로젠을 넣고 여기다가 전기를 빡 가해준 겁니다. 가해주면 지금 보시면 좀 핑크빛이 나죠. 근데 이 핑크빛이 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우리가 디프렉션 턴을 이렇게 두면은 보시면은 디프렉션 패턴 두면 이렇게 빨간색 레이가 이렇게 있고요. 파란색 레이가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살짝 보이긴 하지만 빨간색 레이가 보이고 또 멀리 떨어져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밴드만 이렇게 인텐시티를 띄게 되죠. 이거 이제 하이드로젠의 경우고요. 머큐리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머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주고 그 프리즘을 딱 대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특정한 밴드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러더포드의 그 모델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이드로젠을 보는데 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가스 다른 물질도 똑같겠지만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이 비지블 라이트 레인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빛을 뭐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를 우리가 모든 프리퀀시 모든 웨이브랭스에서 이렇게 본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고 이게 이제 웨이브랭스 나노미터. 모든 나노미터에서 이거를 다 측정을 하면 신기한 게 약 한 100대 100나노미터대에서 이렇게 밴드가 디스크리트한 밴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뜨고요. 300나노미터대에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밴드가 이렇게 뜨고요. 또한 1000나노미터대에서 밴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세 가지 밴드 특정 그리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 1000나노미터, 300나노미터, 아니 100나노미터, 300나노미터, 1000나노미터대에서만 이런 밴드가 뜨고요. 이런 이제 밴드들을 뭐 특정한 네임들인데 이걸 라이만 시리즈라고 하고 얘를 어머 시리즈라고 하고 얘를 패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라이맨 시리즈와 벌먼 시리즈, 패션 시리즈가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밴드가 뜨는가? 그리고 이 밴드를 우리가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론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들이 보시면은 바로 요 지금 보시는 이 식인데요. 원오버 람다 곱하기 r 곱하기 m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그래서 r은 s 컨스턴트가 아니라 라이벌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m이랑 n은 1, 2, 3, 그리고 1, 2, 3, 그리고 2, 3, 4 이렇게 쭉쭉 이어가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과 n을 상수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벌머 시리즈의 밴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보어가 또 생각을 해냅니다. 보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이 하이드로젠 애텀, 그러니까 이 수소 애텀,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디스크리트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지금 보는 게 그 다양한 그 빛이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웨이브랭스에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어가 아 모두 이게 애텀의 에너지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여기 보시는 이 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이드로젠 애텀의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는 뭐 m2의 2의 4승 over 8 엡실론 제로 제곱 h 제곱 n 제곱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h 제곱이 아까 말한 프랑크 함수인데요. 그리고 이 n은 바로 뒤에서 배우지만 에너지 레벨입니다. 일반화학에서 배우죠. 에너지는 뭐 1s, 1s2, 2s, 뭐 1s2, 2s2, 뭐 2p6 이렇게 쭉 가는 오비탈 넘버가 있고 그 오비탈 넘버를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이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론을 세웠고요. 이 이론은 사실은 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한 에너지는 실제로 계산을 했고 할 수가 있었고 보시면은 제일 낮은 에너지에서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서 점점 그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리고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그리고 어, 볼 하이드로젠 애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이론과는 조금 디비에이션 되는 좀 많이 다른 현상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양자역학이라는 필드를 형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서 이제 마칠 텐데 양자역학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클래시컬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정말 유체역학 아니면 뭐 그냥 기계역학 뭐 이런 것들로 일렉트론의 움직임 그리고 일렉트론이 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며 일렉트론의 모멘텀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양자역학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험을 할 때 쓰는 그런 툴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런 이론들이고 그런 필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블 슬리드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입자가 그 웨이브도 되고 파티클 라이크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들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뭐 저한테 남으셔서